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애정부인 것 같긴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천장은 높고 벽에는 반짝이는 하얀색 도자기 타일을 발랐고 창문은 하나도 없는 방이었다. 전등은 차가운 빛을 환하게 내뿜고 있었고 아마 공기 공급과 관련이 있을 윙윙 소리가 낮고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문 있는 곳을 제외하면 방의 사방 벽을 눌러 겨우 앉을 만한 폭의 벤치 또는 나무 선반이 놓여 있었다. 문의 맞은편 끝에는 재래식 좌변기가 놓여 있었고 벽마다 텔레스크린이 하나씩 총 4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가 밀폐된 화물차에 거칠게 실린 때부터 시작된 통증이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무척 배가 고프기도 했다. 몸이 상하는 느낌을 주는 굶주림의 고통이 그를 괴롭혔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먹고 나서 24시간쯤 흘렀을 것이다. 아니, 36시간인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체포되었을 때가 아침이었는지 아니면 저녁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것이다. 체포된 후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는 깍지 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가능한 꼼짝하지 않고 좁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미동 없이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쯤은 벌써 알고 있었다. 돌연히 움직이기라도 하면 텔레스크린에서 고함 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이 그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빵 한 조각이 가장 절실했다. 어쩌면 그의 작업복 주머니에 빵 부스러기가 몇 개 있을지도 몰랐다. 가끔 바지 주머니 밑에 다리가 근질근질한 것으로 짐작하건대 꽤 큰 빵이 들어있을지도 몰랐다. 결국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유혹이 공포를 이겼고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스미스! 텔레스크린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6079 윈스턴 스미스. 감방 안에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다. 실시. 그는 부동자세로 앉아 손을 무릎 위로 올렸다. 이곳으로 이송되기 전 그는 아마 일반 교도소였거나 순찰대가 주로 사용하는 임시 구치소였을 곳에 잠시 머물렀다. 얼마나 거기 있었는지는 몰랐다. 고작 몇 시간이었을 것이다. 시계도 없고 햇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아 시간을 가늠하기가 힘들었다. 어쨌든 그곳은 시끄럽고 고약한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그 감방도 지금과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수감자가 득실거린 그곳은 이곳보다 훨씬 지저분하고 더러웠다. 몇몇 정치범도 있었지만 수감자 대부분은 일반 범죄자였다. 그는 벽에 기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러운 몸뚱이들이 자꾸 그를 밀쳤지만 주위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공포와 배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너무 심했다. 그런 와중에도 당원 수감자와 그 밖의 수감자들이 보이는 태도가 확연히 다른 것을 눈치챌 수는 있었다. 당원 수감자들은 모두 겁에 질린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일반 범죄자들은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간수들에게 욕을 퍼부었고 소지품을 압수당할 때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또 바닥에 외설적인 낙서를 하거나
옷 깊은 곳 어딘가에 감춰두었던 먹을 것을 꺼내 먹었다. 텔레스크린에서 질서를 지키라는 방송이라도 나오면 거기 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일반 범죄자 중에는 간수들과 친한 듯 그들을 별명으로 부르면서 문구멍으로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애쓰는 이들도 있었다. 간수들도 일반 범죄자를 대할 때는 확실히 더 관대했다. 그들을 거칠게 다뤄야 할 때조차 그랬다. 그곳에선 사람들이 대부분의 죄수가 가게 되는 강제 수용 노동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가 들은 바로는 수용소에서도 연출과 요령만 있다면 지내기가 괜찮다고 했다. 거기도 뇌물이 있고 편애가 행해지며 온갖 종류의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친다고 했다. 동성애자와 매춘부가 있고 감자로 만든 밀주도 있다고 했다. 그곳의 요직은 일반 범죄자들, 그 중에서도 일종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폭력배와 살인자가 맡고 온갖 지저분한 일은 정치범들이 맡는다고 했다. 그곳에는 마약상, 도둑, 노상강도, 암시장 상인, 취객, 매춘부 등 온갖 종류의 범죄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어떤 취객은 너무 폭력적이라 다른 수감자 여럿이 힘을 합쳐 제압했다. 한 번은 100발을 들어올린 60쯤 되는 거구의 여자가 몸부림을 치느라 젖가슴이 다 나온 채 고함을 치고 발길질을 하며 4명의 간수에게 팔다리를 들려 들어왔다. 그들은 발길질을 하는 여자의 신발을 벗겨낸 뒤 윈스턴의 무릎 위로 여자를 던졌고 그 충격에 그의 허벅지 뼈가 부러질 뻔했다. 여자는 몸을 일으켜 그들 뒤로 님이 잡것들 하고 욕을 퍼부었다. 그런 뒤에야 자신이 바닥이 아닌 곳에 앉아있는 것을 깨닫고 윈스턴의 무릎에서 내려와 의자에 앉았다. 자기 실례가 많았소. 자기 무릎 위에 앉으려던 건 아니었는데 저놈들이 날 던지는 바람에 하여간 숙녀를 어떻게 다룰 줄 모른다니까. 그렇지 않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슴을 두드려 모양을 다시 잡은 뒤 트림을 했다. 미안하오.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녀는 곧 앞으로 몸을 구부리더니 바닥에 잔뜩 토했다. 이제 좀 낫구만.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뒤로 기대어 앉았다. 이럴 땐 위장 밑으로 내려보내면 안 돼. 아직 위에 있을 때 개어내야지. 한결 나아진 여자가 윈스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가 마음에 들었는지 여자가 두꺼운 팔을 그의 어깨에 누르고 그를 여자 쪽으로 잡아당겼다. 맥주와 구토 냄새가 섞인 여자의 숨결이 윈스턴의 얼굴에 훅 끼쳐왔다. 이름이 어떻게 되오? 그녀가 물었다. 윈스턴 스미스입니다. 윈스턴이 대답했다. 스미스라고? 여자가 되물었다. 그거 참 재밌네. 내 이름도 스미스인데. 여자가 감성적으로 덧붙였다. 내가 엄마일지도 모르겠네. 윈스턴은 그녀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연배나 체격이 어머니와 비슷했다. 강제수용소에서 20년쯤 지내면 사람이 어느 정도 변하는 것은 당연할 것일 테다. 이제까지 그에게 말을 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반 범죄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치범을 무시했다. 그들은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경멸하는 투로 그들을 정범이라고 불렀다. 정치범들은 그 누구와도 말하기를 무서워했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정치범과 말을 섞길 두려워했다.
딱 한 번 아주 시끄러운 가운데 의자에 딱 붙어 앉은 두 명의 여자 당원들이 급한 마음에 속삭이는 소리를 엿들은 적이 있었다. 101호실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윈스턴이 이곳으로 끌려온 지 두세 시간이 지났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은 때때로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악화되길 반복할 뿐 사라지지는 않았다. 통증에 따라 생각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했다. 통증이 악화될 때면 통증 그 자체와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 말고는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통증이 나아지면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앞으로 그에게 닥쳐올 일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내다보여 심장이 펄쩍펄쩍 뛰고 숨을 쉴 수 없는 순간들도 있었다. 곤봉이 그의 팔꿈치를 강타하고 쇠징이 박힌 군화가 그의 정강이를 걷어찰 때의 고통이 느껴졌다. 이가 다 부러진 채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바닥 위에서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이 두 눈에 선했다. 줄리아 생각은 거의 나지 않았다. 그녀 생각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다. 그녀를 사랑하고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은 연산 법칙처럼 그가 알고 있는 사실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오브라이언 생각은 종종 났다. 그를 생각할 때면 갸냘픈 희망이 떠올랐다. 어쩌면 오브라이언은 벌써 그가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형제단은 결코 단원을 구하지 않지만 가능한 경우 감방으로 면돈날을 보내주기도 한다고 했다. 어쩌면 면돈날을 손에 넣고 간수가 감방으로 뛰어 들어오기 전까지 5초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른다. 면돈날은 타는 것 같은 냉기로 그의 살갗을 파고들어 그것을 잡고 있던 손가락의 뼈 직전까지 날카롭게 벨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생각의 마지막은 아주 작은 통증에도 덜덜 떨며 몸을 웅크리게 되는 그의 나약한 몸이었다. 면돈날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결국 그 끝에는 고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10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더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었다. 그는 때때로 감방 벽에 도자기 타일이 몇 개인지 숫자를 세려고 애를 썼다. 쉽게 셀 수 있을 것 같았는데도 중간쯤 늘 숫자를 놓쳤다. 그보다는 자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지금은 몇 시쯤일지를 더 자주 생각했다. 지금은 대낮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곧 깜깜한 밤중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곳의 전등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이곳은 어둠이 없는 곳이었다. 그제야 오브라이언이 암시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애정부 사옥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다. 그가 갇힌 감방은 사옥의 중간에 있을 수도, 건물 외벽에 있을 수도, 지하 10층일 수도, 지상 20층일 수도 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이것저것을 상상해보며 몸의 느낌만으로 자신이 지상 높은 곳에 떠 있는지 아니면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지 알아내려 애썼다. 밖에서 열을 맞춰 걷는 군화 소리가 들리더니 깜빵 철문이 철컥하고 열렸다. 광택을 낸 가죽이 번쩍번쩍 빛나는
검은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좁고 긴 얼굴에 창백해서 꼭 밀랍 인형처럼 보이는 젊은 장교가 날랜 몸짓으로 들어왔다. 그가 바깥의 간수들에게 데리고 온 수감자를 들여보내라는 몸짓을 하자 가엾은 시인 앰플포스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문이 다시 찰컥 하고 닫혔다. 앰플포스는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있기라도 한 듯 좌우로 한두 걸음 걷는가 싶더니 감방 안을 왔다 갔다 걷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윈스턴이 여기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한 채였다. 그는 괴로운 눈으로 윈스턴의 머리 위로 1미터쯤 떨어진 벽을 가만히 응시했다. 신발도 신지 않아 커다랗고 더러운 발가락이 구멍난 양말 사이로 비죽 튀어나와 있었다. 면도도 며칠이나 못한 탓에 수염이 광대까지 덥수룩하게 나 있었다. 거기에 약골로 보이기는 하지만 커다란 골격, 불안해 보이는 움직임까지 더해지자 기묘하게도 불안당 같은 분위기가 났다. 윈스턴은 가만히 있다가 몸을 일으켰다. 저들이 텔레스크린을 통해 불호령을 내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앰플포스에게 말을 걸어야 했다. 앰플포스에게 면도날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앰플포스, 그가 불렀다. 텔레스크린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앰플포스는 조금 놀란 듯 멈춰섰다. 그의 눈이 천천히 윈스턴을 향했다. 아, 스미스, 자네도? 앰플포스, 자네는 무슨 일로 잡혀왔나? 사실을 말하자면 딱 한 가지 죄를 지었네. 왜 그거 있지 않는가? 그가 윈스턴 맞은편 의자에 불편한 자세로 앉으며 말했다. 결국 잘못이 있긴 하군. 보시다시피 그는 무언가를 생각해내려는 듯 손을 이마에 가져가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가 어물어물 대답하기 시작했다. 딱 하나 짚히는 일이 있어. 물론 내가 경솔했네. 우리는 키플링 시집의 초종판을 편찬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시의 마지막 구절에 가드라는 단어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는 고개를 들어 윈스턴을 바라보았다. 그 구절은 정말인지 바꿀 수가 없었어. 로드랑 아분이 맞아야 했거든. 우리말에 로드와 아분을 이루는 단어가 고작 12개뿐이라는 걸 알고 있나? 며칠 동안이나 머리를 싸매고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곧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얼굴을 가득 덮고 있던 괴로움이 사라지고 잠시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다. 쓸데없는 사실을 발견한 현학자의 기쁨과 지적 열정이 지저분하고 덥수룩한 머리칼을 뚫고 빛났다. 영어에는 아분이 맞는 단어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 영시의 역사 전체를 결정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윈스턴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사실은 그에게 중요하지도 않았고 흥미도 가지 않았다.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나? 윈스턴이 물었다. 다시 한번 앰플포스는 깜짝 놀란 것 같았다. 그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 나는 아마도 이틀 전 3시 무렵에 체포됐네. 어딘가에 창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그가 벽을 두리번거렸다. 여기서는 밤낮의 차이가 없어. 도무지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다네. 둘이 두서없는 이야기를 나눈 지 몇 분쯤 되었을까.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텔레스크린에서 조용히 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윈스턴은 다시 입을 다물고 무릎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있었다. 좁은 의자에
편하게 앉기에는 몸집이 너무 큰 앰플포스는 안절부절 못하고 의자에 앉아 야윈 두 손으로 한쪽 무릎을 들었다가 곧이어 다른 한쪽까지 안았다. 텔레스크린이 그에게 죽은 듯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질렀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20분쯤 흘렀을까? 아니면 1시간쯤 흘렀을까? 시간을 가늠하기가 힘들었다. 다시 한번 밖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윈스턴의 오장육부가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이제 곧 어쩌면 5분 후 아니면 지금 그의 차례가 왔음을 알려주는 군화 소리가 날 것이다. 문이 벌컥 열리고 차가운 표정의 젊은 장교가 감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간단한 손짓으로 앰플포스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101호실로. 앰플포스가 간수 2명에게 끌려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 파악은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다. 윈스턴은 다시 복부 통증에 시달렸다. 그의 머릿속은 계속 같은 곳에 떨어지는 공처럼 같은 곳을 맴돌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부 통증, 빵 한 조각, 피와 비명, 오브라이언, 줄리아, 면도칼, 딱 6가지 생각뿐이었다. 다시 한번 내장에 경련이 일었다. 그리고 감방으로 다가오는 무거운 군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식은땀 냄새가 훅 풍겨왔다. 감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파슨스였다. 그는 카키색 반바지와 운동복 셔츠 차림이었다. 윈스턴은 자신의 처지를 깜빡할 정도로 깜짝 놀라 외쳤다. 자네가 여기에? 파슨스는 아무 관심도 없고 놀라울 것도 없다는 듯 괴로운 표정으로 윈스턴 쪽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는 종종 걸음으로 감방 안을 돌아다녔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듯 했다. 뒤룩뒤룩 살이 붙은 무릎을 쭉 펼 때마다 무릎이 덜덜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휘둥그레 커져 있는 두 눈은 그러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는 듯 허공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여기 무슨 제목으로 들어왔나? 윈스턴이 물었다. 사상죄지. 파슨스가 울먹울먹하며 말했다.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인정하면서도 그런 죄가 그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공포가 서린 목소리였다. 그는 윈스턴을 보고 그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날 총으로 쏘지는 않겠지? 그렇지? 실제로 한 게 없어 오직 생각만 했을 뿐인데 총으로 쏠 리가 없을 거야. 생각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항변할 기회가 있다고 알고 있네. 물론 당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리가 없지. 내 기록도 다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지 않겠나? 내가 어떻게 일해왔는지 자네는 알잖아. 나는 나름 좋은 일꾼이었어. 물론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성을 다해서 당을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 그렇지 않나? 한 5년형을 선고받겠지. 그럴 것 같지 않나? 아니면 10년 정도? 나 같은 일꾼은 수용소에서도 유용할 테니 한번 삐끗했다고 날 총살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 정말 죄를 지었나? 당연하지. 파슨스가 비굴한 눈빛으로 텔레스크린을 흘끗 쳐다보며 울부짖었다. 당이 무고한 사람을 체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개구리 같은 그의 얼굴이 침착해졌고 조금은 경건한 표정까지 나타났다. 파슨스가 무게를 잡으며 말했다. 친구, 사상죄는 정말 끔찍한 범죄라네. 사상죄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지. 죄를 짓는 줄도 모르면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저지르게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사상죄를 저질렀는지 아나? 차다가 그랬다네.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이야. 나는 최선을 다해 당에 충성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지. 내 머릿속에 그런 나쁜 생각이 들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러다가 잠꼬대를 했네.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그는 치료 때문에 외설적인 말을 해야 하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라고 했다네. 정말이야. 그것도 여러 번 말했다고 하더군. 자네한테만 말이지만 이 생각이 더 발전하기 전에 닭이 날 잡아줘서 고맙기까지 하네. 법정에 가면 내가 뭐라고 할 건지 아나? 감사합니다 라고 할 거야. 너무 늦기 전에 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누가 자네를 고발한 건가? 윈스턴이 물었다. 우리 딸내미가 그랬네. 파슨스는 씁쓸하지만 자랑스럽다는 듯 대답했다. 우리 침실 열쇠 구멍으로 내 말을 엿들었더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바로 그 다음 날 순찰대에 쫓아가 신고했어. 7살짜리 치고는 꽤 똑똑하지 안 그래? 딸애한테는 아무런 원망도 없네. 사실 자랑스러운 일이지. 내가 딸을 잘 키웠다고 증명한 셈이니. 그는 감방 안을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더니 변기를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바지를 내리며 이렇게 말했다. 친구 미안하네. 계속 참고 있었거든. 더는 버틸 수가 없네. 그는 변기에 커다란 엉덩이를 들이밀었다. 윈스턴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스미스. 텔레스크린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6079 윈스턴 스미스. 얼굴에서 손을 뗀다. 실시. 감방 안에서는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윈스턴은 얼굴에서 손을 뗐다. 파슨스는 무지막지한 소리를 내며 한바탕 볼일을 봤다. 하지만 알고 보니 변기가 고장나 물을 내릴 수 없었고 감방 안은 그 후로도 몇 시간이나 악취가 진동했다. 파슨스는 곧 감방을 나갔고 또 다른 수감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 여성은 101호실로 이송을 명받자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얼굴색이 변하고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그 명령이 떨어진 건 여자가 이 감방에 아침에 왔다면 점심 나절이 되었을 때였고 그 방에 점심에 왔다면 자정쯤 된 시간이었다. 감방에는 6명의 남녀 수감자가 모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윈스턴 맞은편에는 무턱에 뻐드렁니가 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덩치만 컸지 사람을 해치지 않는 설치류를 꼭 닮은 얼굴이었다. 그의 양 볼 밑부분이 너무 불록하게 나와 있어 그곳에 음식을 숨겨놓은 듯 했다. 그는 연회색 눈동자로 소심하게 사람들을 살펴보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휙 돌렸다. 문이 다시 열리고 또 다른 수감자가 들어왔다. 그의 모습에 윈스턴은 순간적으로 오싹 소름이 돋았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엔지니어나 다른 기술직을 맡았을 평범한 외모였지만 충격적이었던 건 뼈만 남은 앙상함이었다. 마치 해골 같은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살점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뼈밖에 남지 않아 입과 눈이 비정상적으로 커 보였고 눈에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한 사리와 증오가 가득했다. 남자는 윈스턴과 멀지 않은 곳에 앉았다. 윈스턴은 다시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고통에 찬 해골 같은 그의 얼굴이 마치 눈앞에 있는 듯 생생했다. 그리고 불현듯 남자가 굶어 죽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감방 안의 다른 수감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수감자들 사이에 희미한 술렁임이 일었다. 무턱의 남자는 해골 얼굴을 한 남자를
쳐다보았다가 죄라도 지은 듯 다시 눈을 뗐다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다는 듯 다시 남자를 쳐다보길 반복하며 자리에서 안절부절했다. 결국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방을 비척비척 가로질러 갔다. 모두가 당황한 가운데 그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지저분한 빵 한 조각을 꺼내 해골 얼굴을 한 남자에게 건넸다. 그때였다. 텔레스크린에서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분노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너무 놀란 무턱의 남자가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해골 얼굴을 한 남자는 그 선물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만천하에 공표라도 한 듯 두 손을 등 뒤로 재빨리 숨겼다. 범스테드! 텔레스크린이 으르렁거리며 소리쳤다. 2713 범스테드 J. 빵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실시. 무턱의 남자가 바닥에 빵을 떨어뜨렸다. 그 자리에서 꼼짝 마. 문을 바라보고 동작 그만. 무턱의 남자가 명령대로 했다. 그의 볼록한 볼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젊은 장교가 들어왔다. 그가 옆으로 비켜서자 그 뒤에 무시무시한 팔뚝과 어깨를 가진 간수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간수는 무턱의 남자 맞은편에 섰다. 젊은 장교가 신호를 보내자 간수는 무턱 사내의 입을 온 힘을 다해 강타했다. 남자를 바닥에 내다 꽂을 만큼 강력한 위력이었다. 무턱 사내는 감방 저편의 변기 밑둥까지 날아갔다. 남자는 기절한 듯 누워 있었고 코와 입에서는 피가 배어나왔다. 무의식적으로 내는 가냘픈 신음소리와 아주 작게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곧 남자는 손과 무릎을 짚고 스스로 몸을 일으켰다. 피와 침으로 엉망이 된 입에서 반으로 부러진 의치가 떨어졌다. 수감자들은 무릎에 두 손을 깍지 껴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무턱의 남자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그의 얼굴 한쪽에 시커먼 멍이 시시각각 더 진해지고 있었다. 형체를 알 수 없이 부어오른 검붉은 입 한가운데로는 끝을 알 수 없는 검은 구멍이 나 있는 듯했다. 그의 작업복 가슴께로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한 창피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경멸하는지를 알아내려는 듯 아까보다 훨씬 죄책감이 가득한 회색 눈으로 사람들 얼굴을 이리저리 살폈다. 다시 문이 열리고 장교가 해골 얼굴을 한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101호실로. 윈스턴 옆에서 남자가 헐떡거리며 동요했다. 남자는 바닥에 몸을 날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며 말했다. 동지, 장교 동지, 저를 그곳으로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벌써 모든 걸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무엇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 말씀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지금 당장 자백하겠습니다. 그 무엇이든 서명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101호실에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101호실로 간다. 장교가 말했다. 이미 창백한 남자의 얼굴이 더 새파랗게 질렸다. 사람 얼굴색으로는 상상도 해보지 않은 색이었다. 그건 분명 틀림없는 초록색이었다. 저한테 무슨 짓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몇 주째 저를 굶기셨잖아요. 제발 여기서 그만 죽게 해주세요. 총살도 좋고 교수형도 좋습니다. 25년을 선고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게서 다른 이름을 듣길 원하십니까? 누구 이름을 원하신지 말씀만 하세요. 원하시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구든 그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게는 아내와 세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가 6살도 안 됐어요. 제 가족을 모두 데려와서 제 앞에서 목을 치셔도 괜찮습니다. 제발 101호실로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101호실로 간다. 장교가 말했다. 남자는 다른 누군가를 대신 희생시키겠다는 듯 눈을 희번덕 뜨고는 광기에 휩싸인 눈으로 다른 수감자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얻어맞아 엉망이 된 무턱 남자의 얼굴에서 멈췄다. 그는 앙상하게 여인 팔로 그를 가리켰다. 101호실로 데려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놈 아닙니까? 그가 소리쳤다. 아까 얼굴을 맞은 다음 저 새끼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못 들으셨지요? 제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의 적은 제가 아니라 저놈이란 말입니다. 간수들이 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으로 바뀌었다. 저놈이 뭐라 했는지 못 들으신 겁니까? 그가 다시 말했다. 텔레스크린이 고장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원하는 건 바로 저놈입니다. 저 말고 저놈을 데려가십시오. 건장한 간수들이 그의 옆구리에 팔을 끼우더니 몸을 굽혔다. 바로 그때 그가 감방의 저쪽으로 몸을 날려 의자의 쇠다리를 잡았다. 그는 한 마리 짐승처럼 알 수 없는 말을 울부짖었다. 간수들이 그를 의자에 떼어내려고 팔을 비틀었지만 그는 놀라운 힘으로 붙들고 늘어졌다. 간수들은 한 20초쯤 그를 잡아당겼을 것이다. 다른 수감자들은 두 손을 깍지 껴 무릎에 올리고 미동도 없이 앉아 그들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남자의 비명이 멈췄다. 그는 의자에 계속 매달려 있는데 자기 숨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았다. 곧 이제까지와는 다른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간수가 군화로 그의 손을 짓밟는 바람에 손가락 몇 개가 부러진 것이다. 간수들은 그의 팔을 질질 끌었다. 101호실로 간다. 장교가 다시 말을 했다. 남자가 머리를 푹 숙이고 짓밟힌 손을 어루만지면서 감방을 비틀거리며 나갔다.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은 것 같지 않았다. 그 뒤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해골 얼굴을 한 남자가 끌려나간 게 자정이었다면 아침이 되었고 그때가 아침이었다면 점심쯤 되었을 시간이었다. 윈스턴은 감방에 혼자 있었다. 혼자 남은 지도 몇 시간째였다. 좁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 온몸이 쑤시는 바람에 종종 자리에서 일어나 감방 안을 걸었지만 텔레스크린은 잠잠했다. 무턱 남자가 떨어뜨린 빵이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빵을 쳐다보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써야 했다. 지금은 배가 고픈 것보다 목이 더 말랐다. 말라 끈적이는 그의 입에서는 고약한 악취가 났다. 지속적으로 나는 윙윙 소리와 한결같은 백열등 불빛에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고 현기증이 났다. 뼈가 베기는 통증이 더 이상 참기 힘들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두 발로 서 있기에는 너무나 어지러워 주저앉았다. 몸 상태가 좀 좋아진다 싶으면 공포가 다시 찾아왔다. 때때로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오브라이언과 면도날 생각을 했다. 그에게 식사가 제공된다면 그 안에 면도날이 숨겨올 가능성도 있었다. 줄리아 생각은 더 희미했다. 어딘가에서 줄리아도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당할지도 모른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고통에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내가 2배의 고통을 받아 줄리아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물론 나는 고통을 2배로 받고 그녀를 구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건 그가 의무감에 내린 이성적 결정이었을 뿐 가슴에서 우러나온 결정은 아니었다. 이 감방 안에서는 현재의 통증과 앞으로 닥칠 통증 말고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이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고통을 더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게 가당키나 한가?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할 수 없다. 밖에서 다시 군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오브라이언이 걸어 들어왔다. 윈스턴은 너무나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눈앞의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라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었다. 그는 몇 년 사이 처음으로 텔레스크린의 존재를 까맣게 잊었다. 당신도 잡혔군요. 그가 크게 소리쳤다. 나는 아주 오래전에 잡혔지. 오브라이언이 부드럽게 하지만 빈정대듯 대답했다. 그가 옆으로 비켜서자 그 뒤에서 가슴이 딱 벌어진 남자가 길고 검은 곤봉을 들고 나타났다. 윈스턴, 자네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을 걸세. 속이려 들지 말게. 자네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어. 오브라이언이 말했다. 그렇다. 이제 돌이켜보니 그는 언제나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의 2 눈은 간수의 손에 들린 곤봉에 고정되어 있었다. 곤봉은 그의 정수리, 귀끝, 팔뚝, 팔꿈치, 그 어디나 강타할 수 있었다. 팔꿈치, 곤봉이 팔꿈치를 강타했다. 그는 충격에 고꾸라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다른 한 손으로 곤봉으로 맞은 팔꿈치를 감싸 쥐었다. 사방에 노란색 불빛이 번쩍이는 것 같았다. 한 방에 이런 고통이 느껴진다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깜빡이던 불빛이 사라지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2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간수는 그의 찡그린 얼굴을 비웃고 있었다. 어쨌거나 한 가지 질문에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고통이 늘어나길 바라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 고통에 관한 한 유일한 바람은 고통이 멈추길 바라는 것뿐이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끔찍한 건 세상에 없다. 고통 앞에선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없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왼팔을 붙들고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몇 번이고 생각했다.